폭우가 퍼붓는 밤, 서울 도심의 횡단보도.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한 아이가 전기자전거로 건너고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그 순간 자전거 하부에서 짧은 불꽃이 튀었다. 배터리 전원이 꺼지듯 불이 나가고 핸들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대로 바닥에 나뒹군다.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한 남자가 아이에게 달려왔다. 그는 아이를 부축하려다 순간 손을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한번 쓸어내렸다. 시계줄을 만지는 오래된 버릇이었다. 아이 역시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같은 동작, 같은 위치. 남자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며 남자는 다시 한번 손목을 눌렀다. 이 우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매일 업로드됩니다. 잠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강남 한복판 대형 IT 모빌리티 기업 테크라인 본사 고층 대표이사실 창 너머로 저녁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40대 초반, 정확히는 43. 깔끔한 수트와 절제된 태도, 어디까지나 평범한 CEO의 모습이었다. 테크라인은 스마트 가전과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였다. 최근 사원을 걸고 신형 전기자전거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대표는 보고서를 넘기며 무의식적으로 시계줄을 만졌다. 불안할 때마다 반복되는 버릇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50을 넘긴 나이, 회사 최대 주주. 지분 55%를 보유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 선배와 후배 사이였다. 박 대표, 내일 이사회 준비는 됐나? 예, 회장님.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사진 한 장에 시선을 멈췄다. 신형 전기자전거였다. 자네가 밀어붙여 만든 신제품이지. 자신감 가져. 감사합니다. 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자신의 지분은 30%,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구조였다. 회장이 자리를 뜬 뒤 대표는 혼자 남아 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또다시 시계줄을 만졌다. 12년 전 한 선택 이후로 사라지지 않은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경찰서 교통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에 젖은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테크라인 로고가 선명히 찍힌 전기자전거 자료가 놓여 있었다. 제품 결함 가능성에 대한 1차 조사였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고깃집 유니폼 차림. 앞치마 끝은 오래된 기름 자국으로 거뭇했다. 40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그보다 더 지쳐 보였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 손마디는 거칠게 굳어 있었다. 박준혁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크라인 전기자전거 모델 E- 스마트 224고 관련 조사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지아나.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서지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니까 말 놓지 마세요. 준혁의 손이 떨렸다. 12년.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의 재회였다. 지아는 시선을 피한 채 서류만 바라봤다. 보상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12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지안의 뒤로 아이 둘이 들어왔다. 서로 닮은 얼굴의 쌍둥이. 소녀는 하준, 소녀는 민서라고 불렸다. 준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지아는 아이들 앞을 막아서듯 한 발짝 움직였다. 그녀와 준혁 사이에 흐르던 12년의 공백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다. 조사실 한쪽 의자에 쌍둥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소년 하주는 발끝을 바닥에 붙인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서는 언니처럼 보이는 차분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준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준에게로 향했다. 그때였다. 하준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쓸어내렸다. 시계도 없는 빈 손목을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준혁의 숨이 멎는 듯했다. 너무 익숙한 동작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것과 과거 수없이 반복해온 바로 그 버릇. 하준은 다시 손목을 눌렀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행동처럼 보였다. 준혁의 손도 저절로 움직였다가 멈췄다. 같은 위치, 같은 방향. 그는 황급히 손을 내렸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눈매, 코의 각도, 웃을 듯 말 듯한 입술의 긴장. 설명하기 힘든 기시감이 밀려왔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12년 전 병원 복도, 차갑게 들었던 불임 진단.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아이는 현실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하준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손목을 움켜쥐었다. 괜찮아. 준혁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뭔가가 분명히 이상했다. 조사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준혁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하준의 손목과 아이의 눈매가 계속 겹쳐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다음 날 조용히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목적은 단순했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과 그날의 진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병원 기록, 출생 신고서, 당시 의료진 명단까지 하나씩 정리됐다. 먼저 확인된 건 쌍둥이의 출생 시점이었다. 계산해 보니 잉태 시기는 이혼이 확정되기 2달 전. 준혁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시간은 분명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익명으로 진행한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의뢰인님, 결과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친자 확률 99.9%.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였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가 뒤늦게 밀려왔다. 탐정은 추가 자료를 내밀었다. 12년 전 불임 진단서, 원본과 수정본. 숫자와 소견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계좌 내역. 특정 날짜에 거액이 입금돼 있었다. 송금자 이름 정태윤. 준혁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든 12년이 누군가의 조작과 거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그는 다음 진실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사설 탐정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준혁이 예상했던 선을 훨씬 넘어섰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지안의 의료 기록이었다. 최근 몇 달간 반복된 입원 기록. 진단명은 늘 같았다. 단순 피로, 과로. 하지만 원본 영상 자료와 혈액 수치를 대조하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 급성 간부전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6달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기록의 흔적이었다. 검사 결과가 의도적으로 누락돼 있었고 진단명은 여러 차례 수정돼 있었다. 병원 내부 메일에는 외부 압박을 암시하는 문구들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조사는 회사 내부로 이어졌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열 사고만 5건. 모두 내부 보고 단계에서 멈춰 있었다. 품질팀은 리콜을 권고했지만 최종 결제선에서 삭제됐다. 회의 녹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은폐하라. 리콜하면 주가 폭락이야. 그 지시의 주인은 정태윤이었다. 더 파고들자 지안에 대한 기록이 따로 정리돼 있었다. 12년간의 이동 경로, 직장 변경, 병원 방문 내역.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치밀했다. 태윤은 회사를 장악하고 준혁을 축출하며 지안까지 손에 넣으려 했다. 준혁은 서류 더미 앞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다. 자신의 회사가 아들을 다치게 했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시작과 끝에 같은 이름이 있었다. 정태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증거를 손에 쥔 채 그는 정태윤을 따로 불러냈다. 조용한 회의실. 둘만 남자, 오래 눌러왔던 질문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형, 12년 전 진단서 형이 조작한 거죠? 태윤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최대 주주야. 그 순간 준혁은 선택했다. 침묵으로 지켜온 자리보다 책임을 택하기로.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하나씩 자료가 띄워졌다. 불임 진단 조작 문서, 병원 계좌로 흘러간 돈, DNA 검사 결과, 지안에 위조된 의료 기록, 그리고 전기자전거 결함 은폐 보고서까지 5개의 증거가 차례로 공개됐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제 친자식이 우리 회사 제품에 다쳤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대표직 사임과 동시에 보유 지분과 개인 재산 전부를 피해 보상과 치료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몇 분 뒤 주가는 급락했다. 이사회는 즉각 해임을 의결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단 하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선택은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지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은 흐릿해졌고 수치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단계로 떨어졌다. 담당 의료진은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결정을 내렸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다. 생존율 60%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12년 전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수술은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중반을 넘기며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지안의 심장이 멈췄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세동이 1번, 2번, 3번, 4번째 충격 후에야 미약한 심전도가 돌아왔다. 동시에 준혁도 혈압이 급락하며 위기를 맞았다. 긴 시간이 지나고 수술은 끝났다. 두 사람 모두 생존했다는 말이 조용히 전해졌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아는 힘겹게 준혁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12년 전 내가 해야 했던 걸 이제서야 하는 거야.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쌍둥이가 들어왔다. 하주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 아빠야.
그 말에 지안의 눈가가 젖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12년 동안 엉켜있던 시간은 그날 밤에서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1년 후, 바다와 산이 가까운 작은 도시의 아침은 조용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 문이 열리고 준혁이 하루를 시작했다. 간판은 소박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 없었다. 정밀 드라이버를 잡은 손은 안정돼 있었고 예전처럼 시계줄을 만지는 버릇도 사라져 있었다. 골목 맞은편에서는 지안이 분식집을 열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떡볶이 냄비 옆에서 그녀는 손님을 맞았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힘들게 버텨온 세월이 이제는 일상의 온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민서는 중학교 전교 1등이라는 소식을 안고 집으로 뛰어왔고 하주는 축구공을 품에 안은 채 운동장을 오갔다. 어느 날 하준이 문득 준혁을 올려다봤다. 아빠, 나 요즘 손목 안 만져? 응? 그러네. 전에는 긴장하면 손목 만졌잖아. 근데 요즘엔 안 그래. 준혁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해질 무렵 네 사람은 분식집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나눴다. 명예도 큰 돈도 없었지만 불안 역시 없었다. 손목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삶. 그제야 준혁은 알았다. 진짜 행복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평온 속에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